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서소문 고가에 2.9cm가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12시간 동안 통제도 없이 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전 닉스 레버리지 첫날 거래 대금은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코스피는 8,228로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모독이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굳이 법률을 따지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다만 보다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법적 사실과 해외 사례 등으로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소문 고가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2.9cm가 내려앉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아무런 통제가 없었습니다. 그 아래로 차량과 보행자, 열차까지 그대로 지나다녔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그 끔찍한 사고가 더 큰 참사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철거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가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철도 탓을 했습니다. 고가 아래 철로가 있어서 지지대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장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합니다. 첫 소식 임지은 기자입니다.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나 3명이 숨진 서울 서소문 고가입니다. 무너진 상판 바로 아래엔 철로가 놓여 있습니다. 경의중앙선과 KTX가 지나는 핵심 구간입니다. 사고 당일 외부 전문가, 현장 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2.9cm 주저앉은 받침대 사이로 들어갔고 콘크리트 상판을 떠받치는 받침대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 고가가 무너지기까지 12시간 동안 아무런 현장 통제가 없었고 차량과 보행자들이 그 밑을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팀대와 같은 보강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철거 사업을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고가 밑을 지나는 철도 탓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구간이 철로가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해당되는 철로가 횡단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그 피해 방호벽을 물리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년 전 이미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수명을 다한 고가였는데 붕괴 가능성까진 고려하진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철거 계획 자체가 받침대는 견뎌주는 걸 전제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결국 현장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울시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현장 내에서 감리단과 시공사가 합동으로 이제 그 현장 점검과 관련된 논의를 한 장으로 알고 있고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현장 정밀 감식을 마치고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사고 현장은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차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레까지는 복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이자영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 일대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서울 충정로와 경찰청을 잇는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되고 고가 아래를 지나는 열차도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KTX와 무궁화호를 포함한 130여 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열차 신호기 주변으로는 전기선이 지납니다.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추가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기가 노후시설이 되게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출퇴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부분은. 어제 오후 사고가 난 뒤 철거 공사는 전부 멈춘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사 재개 허가가 나는 대로 공중 비계를 철거하고 다리 최상단 콘크리트판인 슬라브를 잘라 드러낼 계획입니다. 전차 선로 복구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치우는데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이 크기 때문에 29일 금요일 밤까지 복구를 목표로 한다면서 다만 돌발 상황이 생긴다면 주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토부 등은 오늘 새벽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마치고 붕괴 조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강남의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흙벽이 무너졌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조유리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파인 구덩이에 흙더미가 들어차 있습니다. 하수관으로 연결된 금속관은 흙더미 무게에 눌려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서울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 근처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3.5m 깊이 구덩이 안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구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그냥 파내고 손으로 파내고 막 119 연락하라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참 동료니까 애들고 제가 참 힘들잖아요. 남성은 소방당국이 출동한 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하수관 보수 관리를 위해 맨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3명이 함께 작업했는데 사고 순간 구덩이 아래엔 남성 혼자 내려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 작업을 할 때는 흙막이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엔 흙막이가 없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강남구청 관계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 계획서상엔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고 당시 어땠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흙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공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부상자 치료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집중 호우기를 앞둔 만큼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조유리입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는 오늘도 멈췄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사고로 숨진 이들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이 사고가 정쟁으로 옮겨붙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 현장 수습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공개로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모든 유세 일정을 중단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틀째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장 수습과 철도 운행 재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빈소 조문 일정도 비공개로 소화했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고로 숨진 이들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상자들을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고가 정쟁으로 옮겨붙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풀려야 한다. 책임 공방 대신 신중한 태도로 원인 규명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책임 공방이 과도한 표심 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고 정중동 행보에 들어간 겁니다. 여야 지도부도 희생자를 위로하며 과도한 유세 자제령을 내린 상황. 최현일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를 겨냥해 안전불감증 끝판왕이라고 썼다가 지웠고 박강수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는 마포는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는데 양당 모두 설화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내일 두 후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붙는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안전 이슈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 16종이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코스피는 장중 한때 8,400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크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전 9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16종이 상장 가동 시에 거래됐습니다.
27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몰렸는데 오늘 첫 거래일에만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출시 효과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호황 기대감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2.6%대, SK하이닉스는 9.3%대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8,400선을 넘으며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코스피는 2.25% 오른 8,22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의 강점은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 부각됐습니다. 오전에 상승폭이 컸을 때 레버리지 투자자는 삼성전자에선 12%, SK하이닉스에선 22%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에 앞서 필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 지연이 발생할 정도로 투자자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직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연도 말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교육은 전에 이미 들어놓은 게 있어서 안 샀는데 많이 오르면은 또 배가 아플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높은 수익률만큼 손실률도 크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유로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또 장기 횡보했을 경우에는 수익 자체가 상당히 좀 손실로 크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중동전쟁 초반 때처럼 등락이 큰 롤러코스터 장세에선 손실률이 더 커질 수 있어 장기 투자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삼전닉스에 직접 투자하는 일본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증권사에선 한국 주식 거래액이 1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오늘 장중 처음으로 6만 6천엔 선마저 돌파한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 한국 증시만큼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일본 역시 AI를 중심으로 한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시장 전체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투자 열기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기업들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소액 거래가 어려운 일본에선 개인의 주식 투자가 그렇게까지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화랑이다 보니 일본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소셜미디어나 유튜브에선 한국 주식 매매 방법을 공유하거나 유망 종목을 분석하는 콘텐츠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最近私の投資人生で初めて行ったことが実はあるんですね。それが韓国の市場に上場している株、韓国株を購入したことなんですね。 실제 일본 투자자가 올린 계좌 인증글은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올인한 뒤 자산이 100억 원대로 불었다는 내용인데 최근 급등세를 감안하면 누적 수익률은 1000%를 가볍게 넘겼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열풍에 한국 주식을 취급하는 일본의 한 증권사에선 올해 들어 한국 주식 거래 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それにパフォーマンスがいいのが乗っかってきてるんで、投資家の方として見てもやっぱり韓国株に投資してみようかと。 일본에서 개인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매수 잔고는 6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자산 버블기였던 1994년 이후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반도체 투톱이 이끄는 우리 증시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7,000피, 8,000피를 넘어서 이젠 코스피 만시대가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증시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정아람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부터 하죠. 코스피가 오른 데에는 레버리지 ETF 효과도 물론 있죠. 그런데 반도체 초호황 기대감이 컸다는 게 주요한 원인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메모리 품귀가 갈수록 심해질 거라면서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3배로 올렸기 때문인데요. AI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오르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는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메모리 강자인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위 삼성전자가 36%, 2위 SK하이닉스가 32%, 그리고 3위인 마이크론이 25% 수준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5만 원, SK하이닉스는 38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보다 80% 넘게 비싼 가격이라서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낸 연구원은 아직도 여전히 싸다면서 보수적인 목표치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론의 현재 평가받는 현재 수준의 주가 정도만 받아도 제가 제시드린 삼성전자 55만 원, 하이닉스 38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 사실 높은 게 아니다. 예, 목표치도 높은 게 아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마이크론보다 싸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상 실적 대비 주가인 주가 수익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SK하이닉스는 5배, 삼성전자도 7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3위인 마이크론이 9.5배로 훨씬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예, 가장 궁금한 건 코스피 10,000 돌파가 가능하냐는 건데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말 4,200선이던 코스피는 오늘 장중 8,400선을 넘으면서 5개월도 채 안 돼서 무려 2배로 올랐습니다. 예. 네, 이런 속도라면 반도체 초호황이 지속될 경우 1만 포인트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코스피 목표치를 1만 1,000선, 1만 2,000선까지 높여 잡고 있는데요. 물론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중동발 물가 불안이 안정되지 않으면 미국을 필두로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아무리 반도체 전망이 좋아도 주식에 몰린 자금 일부가 안전자산인 채권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반도체를 빼면 다른 업황은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다른 산업들 실적이 좋아져서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아야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 뒷부분에 말한 변수도 시청자들께서 잘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금리가 오를 수 있고 또 국내 증시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는 점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아란 기자 수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오늘 가결되면서 총파업의 불씨는 사라졌습니다. 조합원 투표에서 73%가 찬성했고 노사는 곧바로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협력업체와 취약계층을 위해 5년간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율 95.5%, 찬성률 73.7%,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입니다. 이로써 100조 원 손실 우려 속에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됐던 파업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노사는 곧바로 임금협상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해 전액 자사주로 성과급을 받습니다. 재원 배분은 부문 40%, 사업부 60% 비율로 나뉩니다. 올해 삼성전자 이익이 30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총 6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는 총 2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이자 DX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오늘 DX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DX 부문 직원들이 느낄 소외감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경쟁력을 키워 직원들의 노력이 성과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장단 공동명의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주주, 고객, 정부에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며 삼성의 성과가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상생 대책도 내놨는데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중소협력사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AI 인재 육성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현지입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노조끼리의 갈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과급의 금액 차이가 많게는 100배까지 벌어지자 비반도체 부문의 노조원들은 이번 투표에서 80%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투표가 유효했는지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주주단체도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가결된 노사 잠정 합의안에 따라 반도체 DS 부문 직원은 비반도체 DX 부문 직원보다 많게는 100배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합의안에서 사실상 배제된 DX 부문의 불만은 표심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개표 결과 찬성률은 73.7%. 하지만 노조별로 따져봤더니 DS 부문 조합원이 대다수인 초기업 노조 찬성률은 80.6%에 달한 반면 DX 부문이 주도하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80% 가까이가 반대했습니다. 역시 DX 부문이 중심으로 투표에서도 배제된 동행노조는 어제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추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가 종료돼 버리면 잠정 합의안 자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앞서 제기된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DX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신청인들은 추가 법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오늘 조합원들에게 DX 부문 집행부를 재구성하고 재신임 투표도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내분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만큼 갈등 봉합까진 폭로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도 세전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건 위법이라며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형식만 임금 협약일 뿐 그 실질은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장된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노 갈등과 주주권 행사 등 잡음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인데 내년부턴 DS와 DX 간 교섭 분리 등 노조 개편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하루에만 부울경 지역 4곳을 돌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은 한 표가 아쉽다며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휘랑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손뼉을 맞부딪히며 인사를 나눕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는 양쪽에 선 후보들을 가리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자리를 하신 그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그리고 황경호 시장 후보 이 두 분은 모두 경제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경제를 잘 살려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울산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수층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근데 여기 이제 자리를 함께 하신 그 김두겸 시장 후보 그리고 또 그 김태규 그 국회의원 후보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부울경에 이어 내일도 강원 일대를 찾아 보수 결집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비공식 선대위원장 수준의 일정을 소화 중인데 탄핵당한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박 전 대통령 측도 국민의힘도 아랑곳 않는 모습입니다. 한 재선 의원은 JTBC에 박 전 대통령이 계엄을 옹호했나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했느냐면서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돌이켜보면 억울한 탄핵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법적 평가를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네, 특히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지에 몰려왔습니다. 함께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모습인데 보수 단일화까지도 박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맞이합니다. 몰려드는 인파를 뚫으면서 박 전 대통령 옆자리를 사수하는 건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진주시장이 됐던 조규일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 힘겨운 3파전을 치르는 중입니다. 밀착 수행을 마친 뒤 박완수, 한경호 후보는 일제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울산 김두겸 후보도 박 전 대통령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역시 보수당 소속으로 울산시장을 지낸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나와 보수 표심이 갈라진 지역입니다. 제가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응하겠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박민식 후보는 지역구를 벗어나 기장군까지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나머지 두 후보에 비해 열세인 상황. 박근혜 대통령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보수 결집하는데 큰 아마 힘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계기가 필요한 박 후보 기대에 부응한 듯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박 전 대통령의 강원과 경북 방문 때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집결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 아닙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핵관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권성동 의원이 옥중 선거 메시지를 냈습니다. 강릉을 사랑하는 국민의힘 일꾼을 지켜달라며 자신도 반드시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권 의원은 2심까지 징역형이 선고됐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희생양이라면서 강릉을 사랑하는 국민의힘 일꾼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평생 서울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고 했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특검이 애써 살려준 까르띠에식의 질문에 답을 못한 후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강릉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옥중에서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사실상 정치활동, 선거 유세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퇴행적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역사를 되돌리고 뻔뻔하게 성찰 없이 퇴행적 모습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존엄한 심판을 해주시길. 정청래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선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란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당내에선 윤 어게인을 넘어 박 어게인까지 가는 거냐며 상식적, 합리적 보수는 오히려 떠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남의 당에는 신경 끄고 자기네 당 문제나 해결하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이 또 색깔론을 꺼내드는 모습입니다. 주적이 누구냐? 북한은 주적이냐 아니냐?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런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바로 답을 안 하면 안보관이 의심된다고 몰아세우는 건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후보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투표 전 마지막 TV토론회,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게 주적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죠. 북한이 주적 맞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보수세가 강한 대구 표심을 겨냥한 질문인데 망설임 없이 대답한 김 후보는 추 후보도 속으로는 뜬금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일종의 십자가 밟기 비슷한 또 이런 어떤 그게 아닌가 싶고요. 뭐가 빈대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었나. 사상 검증이라도 하듯 유세를 벌이는 후보들에게 주적을 묻는 이른바 주적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이죠?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적이 그럼 누구예요, 그럼? 북한이죠. 그럼요. 당선 되실 겁니다.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는 즉답을 피했다가 경쟁자들로부터 안보관 파탄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후보님, 그 대한민국 주적 북한 맞습니까? 선거운동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주적은 북한군이라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묻는지 모르겠다며 21세기 AI 시대에 맞는 발전적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요즘 대구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끼리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민한 문제고 싸움이 날 수도 있어서입니다. 막바지로 향하는 대구시장 선거,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구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우리도 바꿀 수 있다. 2달 전 대구에서 적잖게 들렸던 말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금 시민들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중앙정부 각을 세워서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김부겸 후보는 뭐 진보라기보다는 그분도 중도죠. 대구만 해도 그렇지. 왜냐하면 너무 그러면 친구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는. 집권 여당 시장이 지역 경제 살리는데 유리하지 않겠냐는 기대. 대구가 아니면 거대 여당을 누가 견제하느냐는 우려가 교차하는 겁니다. 선거 초반 변화의 조짐이 읽히던 여론조사 결과들도 작대기만 꼬마 된다 할 정도로 보수의 텃밭이다 하지만 조금 인식이 자꾸 변하는 거죠. 막판 보수층 결집 영향으로 이제는 접전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막 올라가고 있대. 지금은? 예, 제일 처음에는 김부겸이가 많이 그러는데 뭐 그래요.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추경호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영시도 아니고 생각이 다 있다니까. 지금은 뭐 대통령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뭐 아니고. 선거 여왕으로서 나오신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는 영향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측이 어려워 갈수록 선거 얘기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 요즘에는 오히려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런 거 싸움도 있고. 잘 안 합니다. 그 친구들끼리도 괜히 혹시나 예민한 부분일 수 있고. 임무를 봐달라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대구의 운명을 바꾸는 선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적 선택을 달리해 주십시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고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부동층의 마음을 누가 잡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6.3 지방선거의 생생한 장면들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지선, 김필중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지선 현장 오지선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에서 온 건데입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정의안 후보가 수상한 가방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제가 직접 사비를 들여서 미국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경찰용으로 쓰여지는 그런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네, 전재수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떳떳하게 검증을 받자는 취지로 꺼내 든 겁니다. 전 후보 처음에는 웃음을 참는 듯 하더니 바로 불쾌함을 내비쳤습니다. 정의안 후보님 지켜야 될 선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어제 부산시 TV토론은 네거티브 난타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신문인 학보에 실린 광고까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학교
그리고 자신이 교수로 있던 동아대학교에만 이렇게 72%나 되는 부산시 정부 광고를 집행을 했는지. 네, 박형준 시장이 재임 시절 특정 대학에 광고를 몰아줬다는 건데 박 후보는 서울대 등 다른 대학에도 광고가 집행됐고 집행 과정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일체 개입한 바가 없고 그 과정에 제가 어떤 대학이라고 해서 더 주라 마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병열차 안에서입니다. 네, 36년 전 발매된 가수 김민우 씨의 노래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소환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 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이병열차 안에서 다시 합니다. 저도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곤 했는데 네, 이 노래를 소환을 한 건 오늘 육군훈련소가 있는 충남 논산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정작 미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직접 마이크를 잡는 후보들 눈에 띕니다. 사랑의 트위스트부터 가왕 조용필의 노래까지 부르는데요. 이진숙 후보 측은 음정은 놓쳐도 달성의 미래는 안 놓친다고 했습니다. 하종우 부산 북구갑 후보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유세곡을 불렀죠. 신나게 달려라 기호 1번 하종우. 이를 두고 한동훈 후보, 상황 김어준 씨가 전면에 등장해 노래까지 시켰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지선 현장 오지선이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모욕 사건을 사과하며 신세계그룹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선 어떻게 해왔는지 알아봤습니다. 인종차별 사건이 벌어지자 전국 매장의 문을 닫고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모독 사태가 고의적이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면서도 직원들의 역사 인식 등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AI를 활용해 만든 탱크데이 문구를 그대로 갖다 쓰고 사태가 터진 뒤 여론의 공분을 두고도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룹 측은 매출만 신경 쓰다 보니 벌어진 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뒤 미국 스타벅스 본사의 과거 사례만 따랐어도 이 정도로 공분이 커지진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미국 스타벅스는 필라델피아 매장에서 벌어진 흑인 남성 체포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주문 없이 매장에 대기하던 흑인들이 수갑까지 찼다 매장에서 쫓겨났고 인종차별 논란에 미국 전역에서 거친 시위가 들끓었습니다. 이에 스타벅스 CEO는 곧바로 두 남성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매장 정책을 손봤을 뿐 아니라 전국 8천여 곳 매장에서 반나절 동안 문을 닫고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해 2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I believe that blame is misplaced. This is a management issue, and I am accountable to ensure we address the policy and the practice and the training. 하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재발 방지책과 신뢰 회복 방안은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룹 전체 직원들의 역사의식 수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직접 챙기고 모든 일이 종결될 때까지 말 그대로 책임을 지시겠다. 전문가들은 직원 교육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정용진 회장이 참여하는 모습까지 더해진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 되지 않겠나. JTBC 임지수입니다. 광주에선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인 시위와 불매 현수막 설치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분노가 간단치 않다는 게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액이 일주일 만에 80억 원 넘게 줄었고 앱 신규 설치도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길게 줄 서 있을 차량들이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한산합니다. 매장 좌석은 텅 비었습니다. 대신 매장 앞에선 탱크데이 이벤트와 이에 대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를 비판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광주 시민들한테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망원동에 와서 5.18 영령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5월 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스타벅스 불매운동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소 정영진은 사퇴하라! 불매운동은 이미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스타벅스 결제 금액은 236억 9천만 원으로 일주일 사이 84억 7천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타벅스 앱을 새로 설치한 건수도 전주 대비 23.6% 대폭 감소했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가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사과를 했다? 근데 책임지지 않는 꼬리 자르기 식의 안 이용하게 되죠. 아무래도 더 안 가지게 되고 마트도 또 안 가지게 되고. 최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고 박종철 열사의 친형도 정 회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내일 오전 정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시작된 불매운동을 두고 마케팅의 자유를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광고나 마케팅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건 해외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해외에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입니다. 자, 탱크라는 이유로 불매운동이 터졌다라는 거 밖에서 보면 되게 쪽팔립니다. 만일에 해외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정말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국판 마녀사냥이란 주장도 있지만 역사인식이 부족한 기업 광고가 문매를 맞는 사례,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KFC가 시스템 오류로 유대인 학살 추모일에 치킨 마케팅 알람을 보냈다가 1시간 만에 사과했지만 몰상식한 마케팅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이키도 지난 영국 마라톤 광고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이란 문구를 썼다가 홀로코스트 기억을 상기시키다는 이유로 반대 청원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불매운동을 넘어 규제기관이 직접 제동을 건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광고 관련 지침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연쇄살인범을 등장시킨 생명보험 회사 광고가 나오자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광고 표현을 규제하는 관련 법이 있긴 하지만 기업에서 의도나 맥락을 부인하는 경우엔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9년 유니클로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90대 여성과 10대 소녀가 함께 등장한 광고였는데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원래 대화 내용에 없던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자막이 들어가면서 일본 기업이 위안부 역사를 묻으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니클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버티다 소비자 논란이 커지자 이틀 만에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왜곡이나 조롱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처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팩트체크 김혜미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를 공격하며 내놓은 카톡과 음성, 사진들이 조작이었던 겁니다. 사실 김 씨는 MBC 기자 시절 인터뷰를 조작했고 조작 유서로 유튜버 찌양을 공격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소식에 피해자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가 지난해 공개한 고 김세론 배우의 음성입니다. 수연 오빠랑 사귀었어요. 저보고 미쳤다고 안 믿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어요. 알고 보니 조작이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세론 씨와 교제한 증거라며 제시한 카카오톡도 사진도 조작이었습니다. 결국 김세희 씨는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김 씨의 조작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MBC 기자 시절에도 여러 차례 걸쳐 인터뷰를 조작한 사실이 사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레커로 변신한 김 씨는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유명인들의 얼굴과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며 마구잡이로 공격해왔습니다. 법 왜곡죄로 당신들을 반드시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인 유튜버 은현장은 국회 국정조사까지 나와 김 씨의 만행을 고발해왔고 어제 구속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한강을 몇 번 갔다니까 하루 종일 욕만 먹잖아. 아침에 눈 뜨면은 욕. 엄마 영정사진 돌아다니고. 김 씨는 성범죄 피해자인 유튜버 찌양을 향해서도 조작된 유서를 검증 없이 유포하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김세희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영업방해 등 16건에 달하는 김 씨의 각종 혐의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 부지석 씨도 공범으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한편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김수현 씨 측이 김 씨를 상대로 낸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일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본사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는데 업무상 갈등을 빚던 중에 범행이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 2대가 어디론가 서둘러 향합니다. 10분쯤 뒤 같은 방향으로 구급차도 지나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LG전자 임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단 쪽에 피가 조금 있었고 구내식당 가는 길 쪽 그쪽에 이동하신 것 같은데. 흉기를 휘두른 건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 마곡나루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미리 기다리다 범행 40분 만에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LG전자 소속인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앙심을 품은 남성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호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가 피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고 이란의 구형 누르 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란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HMM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에 대해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행체의 잔해가 이란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탄두의 형태와 색상 등이 이란이 사용하는 대한미사일과 유사했다는 겁니다. 기체의 경우 잔해물이 하늘색으로 도색되어 있는데 이는 이란산 대한미사일 누르 계열의 도장 및 색상과 같습니다. 나무호는 선미가 이란을 향해 있었는데 미사일이 90에서 100km 거리를 6에서 7분을 비행한 걸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1분 간격으로 날아든 2개의 미사일, 첫 번째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탄두는 폭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미사일은 이란 해군과 혁명수비대, 친이란 세력에서 모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동안 비행체 정보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밝힌 건 이란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비행체의 정체가 확인된 이상 발표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항행 구상 참여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측에서도 또 아직은 더 추가적인 정보가 좀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참여 여부를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JTBC 김한수입니다. 대전의 명물이죠.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를 AI 로봇이 튀겨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식품 제조 현장에 로봇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정부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고용 축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서둘러 답을 찾아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팔이 빵 반죽을 튀김기계 앞에 내려놓습니다. 곧이어 반죽이 기름에 들어가고 다 튀겨진 빵이 완성돼 나옵니다. 대전의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 튀김 소보로를 사람이 아닌 AI 로봇이 만드는 모습입니다. 로봇이 대신 해주다 보니까 인원 한 명의 효과도 벌 수 있고 일정한 속도로 계속 투입을 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로봇 혼자 하루 동안 만드는 빵은 최대 15,000개. AI는 불량품을 선별하는데 덕분에 직원들은 하루 종일 뜨거운 튀김기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대체 근로를 하고 그 직원들은 또 다른 업무 분야에 넣어서 새로운 신규 사업 그리고 신규 제품 개발에 노력을 하려고. 삼양식품의 불닭 소스 제조도 AI 로봇의 몫입니다. 로봇이 용기에 소스를 주입하면 AI는 소스가 정해진 양보다 많이 들어갔거나 설비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소비자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맥스가 우리 제조업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부는 올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식품 물류업 등을 중심으로 AI 로봇 도입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AI 로봇 확산에 따른 노동력 대체 문제도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현대차는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도 조만간 생산 공정에 투입한다는 방침인데 노조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로봇과 인간의 상생 모델을 찾기 위한 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그 유명한 범죄학 속설이죠. 네. 자,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그 계엄군을 들어가게 지휘했던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최근에 네. 국회를 방문한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12.3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왔다면서 마치 추억을 회상하는 듯이 웃으면서 활보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하자마자 또 뭐 했겠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막아야 되나 하다가 들어갔다가 나온 게 다인데 나 처음 왔어. 근데 여기가 개방 지역인가 봐요. 내가 처음 와봐가지고 한이 맺히셔서 못 들어가서 한이 맺혀보니 국회 처음 온 게 헬기 타고 국회를 처음 오셨네. 자, 보신 것처럼 마치 여행지 브이로그 찍듯이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날 계엄군 막아선 많은 시민들 또 TV로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 중에는 여전히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이 많은데 못 들어가서 한이 맺혔다라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한 번은 밤에 또 한 번은 보신 것처럼 낮에 두 번이나 국회를 유린하는 게 아니냐, 또 마치 범인이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현태 전 단장은 보신 것처럼 1시간 30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자신은 반문하지만 군경이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사태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김현태 전 단장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계엄 직후에는 반성한다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갑자기 입장이 돌변했어요. 불구속 기소가 되고 또 군인에서 파면되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또 윤호개인으로 입장을 돌변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는데 네. 참고로 김 전 단장 그날 후회가 됐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후회가 됐느냐? 보신 것처럼 날씨가 추웠다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2월 3일 그날이 딱 다시 왔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너무 추웠어. 자, 다시 돌아가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내란 사태에 동조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죠. 자, 이런 식의 대답을 농담식으로 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군에서 파면됐잖아요. 군인의 신분뿐만 아니라 예우까지 박탈이 됐는데 지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했죠. 그렇습니다. 파면이 됐음에도 보신 것처럼 스스로를 참군인이라고 부르면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자, 보시면 계양을 새롭게 저는 한 길로 갑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저는 한 길로, 전한길 연상이 되죠. 예. 실제로 전한길 씨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래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윤어게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연예계의 대표적인 윤어게인이죠. 배우 최준용 씨도 선거 지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고 있는 최준용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꼭 입성하셔가지고 국방부에 들어가셔서 우리나라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대권도 도전하시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5번 현태야! 국회라다! 자, 그런데 지금 당선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김현태 후보는 뭐 국회에 보신 것처럼 2번 가는 거는 몰라도 3번 들어가는 건 쉽지 않겠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인터셉트 조국. 자, 지금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 김용남 조국 후보 간의 신경전 계속 커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자리 인터셉트, 그러니까 가로채기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출근길 거리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국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이 나타나서 마치 인터셉트 하듯이 가로채기 하듯이 바짝 섰고요. 저렇게 항의를 했지만 원래부터 있었다, 화장실 다녀왔다라면서 그 자리에 버텨 섰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워서 옆자리로 옮겨서 저렇게 선거운동을 계속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팻말을 조국혁신당 측의 선거운동원이 팻말을 좀 옆으로 들고 하면서 뭔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신경전 벌이거나 먼저 가고 이런 건 종종 봤는데 저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신경전 벌인 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아까 이 자리에 있었던 그 경기 안성지역구 윤종근 의원에 따르면 보통 자리 경쟁을 하다가도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거나 특히 상대방 후보가 오면 비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는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김용남 후보도 불쾌한 반응을 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가 오면 이따가도 비켜주는데 이렇게 막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선거 몇 번 치러봤지만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에요. 없다가 이렇게 와서 막아서는 건 이건 아니죠. 아니 일부러 이렇게까지는 없잖아요. 예,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이른바 범진보 후보들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조국 후보는 본인이 더 민주당에 가깝다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죠. 실제로 그 선관위에 올라온 공보문을 보시면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공식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또 잠깐 그 문구를 보시면 이재명 정부의 기반 확대와 더 큰 승리, 제5기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힘을 모을 것이다라고도 적었는데 자, 그러자 이제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왜 민주당도 아닌데 대통령 사진을 가로채기 하듯이 쓰고 있느냐? 왜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게 이재명 정부에게 더 큰 승리가 될 수 있느냐라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올해가 정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일이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쓰러진 60대 현장관리소장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평생을 바친 첫 직장, 그 마무리는 이토록 비참하고 허망했습니다. 함께 화를 당한 40대 구조물 전문가도 안전의 균형을 계측하던 업계의 권위자였습니다. 왜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빈소에서 울분에 찬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일 새벽 구조물이 내려앉으며 보낸 2.9cm의 신호는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통제와 하부 보강이라는 당연한 안전망은 실종됐고 그 묵살이 베테랑 전문가들의 아까운 목숨과 교환됐습니다. 안전은 단 한순간의 태만으로도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점, 따라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넘칠 정도로 대비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잇따른 참사의 트라우마로 반복 학습하였지만 그 참담한 과오는 또 되풀이됐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JTBC의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부실 수사 추적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CCTV 영상 등 각종 물증을 통해 자칫 묻힐 수 있었던 김 감독 폭행 사건의 실체와 경찰 초기 수사의 허점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김 감독의 억울한 죽음을 재조명하고 가해자들의 폭력 실태와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을 집요하게 추적해 언론의 사회정의 실현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초동 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